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냐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지병으로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남동생 셋이서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2배로 애쓰셨고 남동생은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군에 입대한 뒤 곧바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을 오가며 일했던 터라 남동생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빈자리만큼 저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신 어머니가 너무 고생만 하신 탓일까요? 그만 암으로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는 2년간의 교제를 마치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이 있었고 남동생은 급하게 휴가를 내어 장례식장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저의 예비 남편을 본 동생은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치며 그를 몰아세웠고 처음엔 저도 무슨 짓이냐며 남동생을 뜯어 말려보았지만 남동생이 예비 남편이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저에게 들려주고 나서야 남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은 직업을 사칭한 사기꾼이었고 투자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떻게 남동생이 예비 남편을 알게 되었는지도 나중 돼서야 알게 되었지만 저는 오늘 저의 남동생 덕분에 그런 사기꾼에게서 벗어나 파혼할 수 있었고 제가 속았던 만큼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된 건 2해 전, 친구를 따라 나간 작은 재테크 모임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적금 외엔 별다른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었고 엄마는 늘 저에게 너는 돈 쓰는 건 아까워하면서 모으는 데엔 관심이 없다고 핀잔을 주시곤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참석한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에 조곤조곤한 말투, 복잡한 투자 개념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던 모습이 참 신뢰가 갔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겉모습이 멋져 한눈에 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금융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하였고 직접 차린 회사가 있다며 이미 몇몇 기업과도 거래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맞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잦은 모임 시간에도 저에겐 투자하도록 강요를 한다거나 억지를 부리지도 않았고 저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 얘기는 조심스레 꺼냈고 연애 쪽에 더 진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호감이 있었던 터라 속으로는 사업은 사업이고 사람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마음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이후의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행복하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꿈꿔갔었습니다. 그동안 늘 스스로의 감정에만 의지해 살아오던 저에게 어떤 결정이든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생겼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로였고 기대 이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예비 남편은 늘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고 언제나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었죠. 그런 점이 처음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침착함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오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해도 좋은 사람이겠다라는 믿음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1년쯤 사귄 뒤부터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우리 나중에 어디서 같이 사는 게 좋을까 하는 식의 농담 섞인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고 함께 어떤 삶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논의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는 어머니에게도 예비 남편에 대한 자랑을 많이 들려드리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콩깍지가 제대로 쉰 거 아니냐며 장난스레 놀리기도 하셨었죠. 어머니께도 딸 시집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 기대하라고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선 자주 필요를 호소하셨고 간혹 이유 없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아픈 곳이 있어도 내색도 잘 하지 않으시고 늘 괜찮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기에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사하던 중 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천천히 의자 밑으로 주저앉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한동안 입원을 해서 안정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저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암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고 치료라고 해봐야 통증을 완화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저희 곁에 계실 때 딸의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결혼 날짜도 황급히 확정짓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식장은 어머니가 예전부터 여기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으로 정했고 식은 간소하게 치르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셔 스몰 웨딩식의 분위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레스 투어도 시작했고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만큼 마음이 복잡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기쁨과 어머니의 병세라는 슬픔이 같은 공간 안에서 겹쳐 흐르는데 어느 쪽 감정에도 온전히 몰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을 3달 남짓 앞둔 어느 날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짧은 숨을 쉬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조용하게 마치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처럼요. 오랜 세월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께서 딸의 결혼식을 못 보고 가신 것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지.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남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동생은 타 지역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기에 장례 절차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휴가를 낼 수는 있는지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행히도 부대에서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를 해주었고 동생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향한 슬픔이 겹쳐 눈빛이 많이 굳어져 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제 동생과 예비 남편은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였고 저 역시 따로 소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연애 기간 동안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지만 예비 남편은 그 흔한 커플 사진, 즉 셀카도 찍기 싫어했었고 더군다나 프로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오글거린다며 저에게 커플 사진으로는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 사진이 찍기 싫으면 저럴까 싶어 연애 기간 때에도 같이 사진 찍은 건 겨우 뒷모습을 함께 찍은 사진이 전부일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휴가를 나와 식사를 함께하는 날에도 남자친구를 소개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항상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은 상견례 때 말고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남동생이 왔을 무렵 예비 남편은 잠시 급한 전화가 오고 있다며 전화만 받고 들어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마침 동생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정확히 그 순간 예비 남편과 동생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죠. 나중돼서 동생의 말에 따르면 그날 화장실 안에 들어서려던 찰나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고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지나치려 했지만 남동생이 듣게 된 통화 내용 속에는 보험금, 결혼만 하면, 은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와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 동생은 직감적으로 그 통화의 주제가 바로 자신의 누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업상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익숙해져 있던 남동생은 그날 그 통화가 평범한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분 정도였을까요? 예비 남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태연하게 전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동생은 한 칸 건너 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다잡으며 녹음이 끝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났을 때 동생은 그제야 조용히 칸 밖으로 나와 손에 쥔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예비 남편이 다시 상가로 돌아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후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동생이 그날 무슨 진실과 마주했는지 그가 왜 그렇게 매섭게 예비 남편 얼굴을 바라보았는지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모든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동생이 예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누나랑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군 생활이 길다 보니 누나가 연애하는 것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낯이 있고 익숙한 얼굴 같기도 해서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처음 본 얼굴이라도 오래 기억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자꾸 본 느낌이 들어서요. 결혼을 앞두셨다 하니 그냥 군인이라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요. 직업은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죠? 누나한테 듣기론 사업적이라고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잘 몰라서요. 요즘은 이름만 회사고 실체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말 죄송하지만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회사명이나 어떤 식의 투자 컨설팅 하시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엔 가상화폐다 부동산이다 말이 많잖아요. 누나가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급하게 뭔가 결정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투자라면 수익률이랑 리스크 설명도 해주셨겠네요. 누나한테. 예.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보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제가 낯설 수도 있죠. 누나와 저는 제가 진행한 투자 세미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었나? 소규모였어요. 대형은 아니고 지인 위주로 조용히 진행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날 제가 발표자로 나섰는데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 컨설팅 쪽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프라이빗 리스크 매니저죠. 간단히 말해서 자산가분들 재무 설계를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회사는 개인 명의로 돼 있고요.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투자도 다 고도화돼서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분산 투자나 파생 상품까지 구조화해서 제안하는 게 많습니다. 누나는 그런 부분 전혀 권하지 않았고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신중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쪽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닐 겁니다. 저는 계약서 없이 투자 유도한 적도 없고 정식 등록된 펀드 상품만 안내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이 직접 세미나 같은 거 여셨나요? 어디서요? 제 친구 중에서도 예전에 그런 설명회 갔다가 호되게 고생한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정말 낯이 익으세요. 혹시 몇 년 전에 대구 쪽에서도 일하신 적 있나요? 그때도 비슷한 설명회 있었는데 그때 본 분이랑 진짜 많이 닮으셨거든요. 저야 투자나 펀드엔 관심이 없지만 친구가 같이 가서 듣고만 오자길래 따라갔다가 친구는 투자금 줘놓고 먹튀당했거든요. 대구도 작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긴 합니다. 저야 원하시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니까요. 근데 전 그런 자리에선 늘 정식 명함 드리고 계약 안 받습니다. 그때 피해보셨던 분이 있다면 글쎄요. 저와 이름이 비슷한 분이셨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오해를 종종 받긴 합니다. 업계가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 제 직업이 혹시라도 동생분에게 신뢰를 잃게 했다면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사기를 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 자체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 그러세요. 저는 분명 대구에서 제가 뵀던 분이 맞으신 것 같고 사기를 친 적이 없다는 말에 확신이 안 들어서요. 그럼 제가 조금 전 화장실에서 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나야! 아이, 지금 장례식장이지. 분위기 적당히 숙연하고 조문객들 몇 명 왔다 가고 뭐 그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쪽 집안 사람들 다 순에 빠졌지 뭐.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 감정이 다들 죽어 있어서 여자친구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고개 끄덕이더라고. 남동생은 군발이니까 뭐 알겠냐, 어? 은혜는 아직 몰라. 보험금 얘기도 안 했어. 그건 결혼식 끝나고 처리해야지. 어차피 상주니까. 이 분위기면 동생도 나 못 건드려. 동생이 군발이래잖냐. 근데 뭐 나랑은 일면식도 없는데 지가 어쩔 거야. 그때 그 건 생각나지? 군발이라니까 생각나는데 그 후에 대구에서 투자받고 튀었을 때 지 친구 따라왔던 군발이 한 명 있었잖아. 그래 걔. 그놈도 꼬드겨 볼랬는데 절대 안 넘어오는데 군인이라고 참나? 나라에 아주 충성 제대로 했다니까. 걔 친구는 투자한다 했다가 된통 당했지. 계약서도 없고. 다 말로 한 거라 법적으로 문제도 없었고. 아주 멍청하다니까 바보들. 이번 건은 진짜로 마지막이다. 결혼만 하면 보험금도 자동으로 나한테 흘러올 테니까 가만히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이것보다 완벽한 게 없지. 걔가 감정이 나한테 많이 기운 상태라서 뭐라든 못 믿을 리가 없어. 나중에 잠수 타면 아마 충격은 크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남자 잘못은 본인 탓이지. 그래도 지금처럼만 굴면 결혼식까진 무리 없을 거야. 진짜 마지막 한탕이다. 이것만 끝나면 바로 정리하고 해외로 떠버려야지. 계좌도 3개로 나눠놨고 이름도 새로 준비해놨으니까 노 걱정이야.
걔가 착해서 다행이지. 똑똑한 타입이었으면 진지게 눈치챘을걸? 지금은 그냥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상심이 더 크지.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히지. 신은 없는 게 분명하다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고 오히려 눈앞에 떡하니 모셔다 주시니? 안 그래? 야, 아무튼 후기 기대해라. 나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조만간 보자고. 이제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시지, 사기꾼 씨.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상주를 서고 있는데? 뭐라고? 결혼만 하면 보험금은 내 거다? 식만 올리고 정리하면 된다고 감정적으로 약해져서 뭐든 믿는다고? 너 지금 우리 누나 보고 하는 말이냐? 야, 사람이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너는 그걸 미끼로 보험금 탈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거냐 지금? 사람 하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가족까지 농락하면서 지금까지 잘도 살아왔다 이거지? 네가 내 눈앞에서 그런 말 했으면 지금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어. 알아? 근데 그걸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 그딴 전화를 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누나 넘기고 엄마 유산까지 처먹게 놔둘 줄 알았냐고? 그때 대구에서 내 친구 뒤통수 친 놈 역시 네 놈이 맞았네. 재테크 설명에서 똑같은 말 했잖아. 고수익 보장된다고 믿고 맡기라고. 내 친구 그때 네 말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줬었어. 그리고 네 놈은 먹고 바로 튀었지. 사무실은 닫혀 있었고 명함은 가짜에 계약서도 제대로 안 썼다면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너 그때 못 잡았던 거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내준다. 네 얼굴, 네 말투, 네 그 뻔뻔한 눈빛 내가 다 기억해. 똑똑히. 우리 누나 인생을 너한테 맡길 뻔했다는 생각에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에 내가 너 같은 놈 잡을 줄은 몰랐는데 운명인가 보지? 미리 경찰에 신고해놨어. 그동안 네가 등쳐먹은 사람들 다 모아서 죄다 엮을 거야. 인생 끝난 줄 알아. 네 인생은 오늘부로 박제야. 이 사기꾼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정하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무슨 보험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저 목소리가 나라는 증거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냐고요? 예? 난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요. 본인이 오해해놓고 왜 생사람 잡습니까? 지금 저한테 무슨 누명을 씌우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까? 누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미친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도 그거 저 아닙니다. 사람 착각한 거라고요. 저 같은 사람 많아요. 흔한 얼굴이라고요. 혼자 오해해놓고 지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핸드폰 녹음이요? 그게 무슨 증거가 돼요? 편집된 거일 수도 있고 누가 장난으로 제 번호로 통화 녹음한 거 아니에요? 진정하시고 사람 많잖아요.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엄숙한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단 멱살 좀 놓으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진짜 경찰 부르시게요? 신고하신다고요? 이건 폭력이에요. 저 폭행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증거 다 남을 겁니다. 이거 진짜 합의 안 할 거예요? 이거 놔요. 놓으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보험금이라니? 지금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 말하는 거야? 당신 입에서 우리 엄마 보험금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동생이 말하는 거 진짜야? 당신 사기꾼이었어? 그럼 나한테 지금까지 모든 걸 속였다는 이야기야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나를 속였던 거라고? 왜? 어째서?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왜 그랬던 거야? 왜?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 건 동생의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말투, 감정을 누르듯 억제된 억양. 제가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들으며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바로 예비 남편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는 믿기 힘든 말들 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내 거야.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뭐든 믿는다. 식만 올리면 정리하면 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전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전부 제 감정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 그 자체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저희 엄마를 그저 보험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분하고 억울한 것보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밀려든 감정은 말도 안 되게 창피함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가장 가슴 아파야 할 날에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남편 될 사람이라 소개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서 있던 저에게 마침 경찰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신고는 남동생의 신고였겠죠. 2명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했고 동생은 담담하게 녹음 파일과 예비 남편의 신상 정보, 과거 피해 사례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황해했고 계속 부정했고 심지어는 무슨 증거로 본인을 체포하느냐고 경찰에게까지 따지고 들려 하였지만 이미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과 피해자 진술로 임의동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체포는 아니지만 조사 필요성은 있으니 함께 경찰서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경찰의 말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억울하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걸렸다, 이런 아쉬움의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멍했습니다. 처음엔 대뜸 멱살을 잡는 남동생을 말리기도 하였지만 이게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멍해지고 한참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감정도 함께했던 시간도 전부 저를 속였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경찰차에 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은 상실과 배신 그리고 해방이 함께 있던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치려다 실패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상대라 생각하며 저의 모든 것을 맡기려 했었으니까요. 동생 아니었으면 얼마나 큰 배신과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남동생은 마치 전쟁을 치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저는 며칠 동안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서지 못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동생은 가장 먼저 자신이 몇 년 전 사기를 당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 설명회를 함께 들었던 또 다른 인물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누가 사기를 당했고 누구는 어디까지 쫓아갔었고 어떤 경로로 사라졌는지 동생은 아주 집요하게 차근차근 피해자들을 찾아내며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수익 확정이니까 여러분께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라며 은근한 압박과 달콤한 말로 유도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망설이다가 소액이라는 조건에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일정 금액을 그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신뢰라 말할 수 있었던 그 행동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도 교묘하게 짜인 사기의 퍼즐 조각 하나였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아마 예비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기에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걸요. 그 후 저희는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법률 상담을 받고 경찰과 협조하여 정식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기죄 수사 착수를 진행했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를 가장한 허위 문서, 피해자들의 진술, 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유령법인 내역, 사업자 등록증이 해마다 변경된 이력까지 하나하나 수집된 자료는 더 이상 오해나 착각으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지만 공통된 건 다들 그 사람만은 믿었었다라는 후회를 품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 그 사람이 가족에게 다가오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한동안 사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때 놓쳤던 그놈을 이제라도 잡아서 다행인데다 결혼 직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조용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날 저는 법정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를 바라보며 더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모든 진실을 알고 복수도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죄였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제 감정이 거짓이었단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날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의 창 너머 유리벽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비로소 저희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에 여유롭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너진 자존심, 억울함과 불안, 그리고 불편한 침묵이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들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지만 꾹 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랬는데 내가 뭔가 아주 큰 착오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해.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근데 난 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만나온 시간도 있고 정이 있는데 쉽게 나를 감옥에 보낼 거란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너를 쉽게 본 건 맞아. 처음 널 만났을 때 그때는 그냥 잠깐만 믿게 만들고 금방 끝낼 생각이었어. 근데 네가 너무 순수하게 믿고 다가오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호감으로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 이건 진짜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도 좀 마음이 이상하긴 했었어. 그래서 상주 자리에 서 있었던 것도 나름대로 네 옆에 서 있어주고 싶었던 거고, 물론 그게 너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와서 말해봤자겠지만 그때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전화한 건 변명은 못하겠다.
내가 저질렀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덮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밝혀진 이상 둘러댈 말도 없고. 내가 그때 좀 너무 방심했어. 너희 동생이 거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세상 참 좁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딱 그 꼴났지 뭐. 그래도 너랑 함께 보낸 시간 중에 완전히 거짓이었던 건 아니야. 가끔은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남자친구처럼 너를 대했던 순간들도 있었어. 그게 너랑 함께 할 때니까 잠깐 가능했던 거였고. 나도 조금은 후회하는 감정도 있어. 아예 너를 이용하려고만 생각했던 건 아니고 나에게도 정이라는 건 있었다고. 이제 와서 사과하긴 너무 늦었겠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 건 아닐 거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내가 진심이었던 순간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뭐, 진심? 진심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심이라면서 보험금은 왜 계산했는데? 결혼식만 올리면 정리하면 된다라는 말을 진심이라 생각했던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때 네가 말한 정이란 단어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그 한 단어로 내 인생을, 내 감정을, 우리 엄마의 죽음까지 모조리 숫자로 바꿔버렸다고. 네가 이제 와서 후회하건 말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 너한테 진심이 있었다고 믿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내 착각이고 내 약함이겠지. 네 장점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사랑을 가장해서 사람을 망친 거고 내가 잘한 건 그런 널 끝까지 파헤친 거야. 네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평범한 사람들은 남을 울려서 돈 벌지 않아. 남의 가족 장례식에서 쇼하지도 않고 타인의 인생을 계획처럼 망치지도 않는다고. 넌 그냥 벌받아 마땅한 인간인 거고 난 그 벌을 지켜보기 위해 온 거야. 더는 내 인생에서 너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꼭 합당한 죗값을 다 받고 나오길 바라. 아, 맞다. 그리고 이 말 해주는 걸 깜빡깜빡하네. 그때 너 나한테 사업자 등록증 보여줬었잖아. 기억하지? 깔끔한 명함도 같이 줬고. 근데 그거 주소지 허위더라. 실제로는 임대계약 끝난 지 한참 됐고 네 명의로 등록된 법인? 고정 수입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있더만. 그래서 그거 내가 폐업 신고 해뒀어. 그거 더 끌고 가봤자 너한테 득될 거 없잖아? 어차피 못 나와서 영업도 못할 텐데. 안 그래? 주인도 없는 집 놔둬서 뭐해. 걱정하지 마. 이름은 그대로 놔뒀어. 땡땡 투자 컨설팅 대표 땡땡. 폐업자 등록 명단에 딱 남겨놨으니까 감옥에서도 나와도 넌 사기꾼인 동시에 폐업한 전과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안에서의 생활 유익하게 보내길 바라. 그 사람은 여전히 말끝마다 저에게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실수였고 본인도 후회한다는 말을 반복했었죠. 하지만 저는 더는 그 말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더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진짜로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있고 그토록 끔찍했던 시간은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왜일까요? 마음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그렇게 통쾌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정의는 이루어졌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실이 드러났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넣고 모든 걸 하나하나 끌어내도 돌아오는 건 제가 줬던 마음, 믿음,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에게 속았던 시간 동안 제가 무너졌던 감정,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지킨다. 믿었던 그 장면들, 그리고 결혼이란 이름으로 준비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단 걸 깨달았을 때 그 상처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온전히 믿었던 나를 어떻게 다시 나 스스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구분 못했던 내가 앞으로 누굴 만나고 누굴 받아들이고 또다시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사기꾼은 교도소에 갔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나의 일부는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사람을 믿고 옆에 두었던 제 모습이 그날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직 진짜 끝났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이후의 시간에서 제 자신을 다시 믿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그 마지막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했던 그 창 너머의 공간에서 제 감정을, 제 분노를, 그리고 미련을 전부 두고 나왔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복수는 끝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 끝은 제가 만드는 거고 시작도 제가 결정하는 거라는 걸요. 며칠 전 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신 곳에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봄 기운이 다가온 공기 속에서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납골당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가 저희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생은 조용히 어머니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얼굴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선 저 역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얼굴을 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후회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롯이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가만히 말없이 서 있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이해와 위로가 흐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고통과 배신과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오직 제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동생 둘 중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전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요. 저희 둘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로 깊고 편안한 숨을 함께 쉬었습니다. 누나, 기억나? 어릴 때 엄마 병원 가실 때마다 누나가 나 꼭 데리고 가던 거. 그땐 내가 진짜 아기였으니까 기억 안 날 줄 알았지? 걸어가다 넘어질까, 발 헛디딜까, 걷는 내내 확인하고 다리 아프면 곧장 업어주고. 기억나지? 병원 대기실에서 네가 배고프다고 자꾸 칭얼대서 내 과자 숨겨놓고 나눠줬던 것도 기억나. 나도 어린 나이에 내 과자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내 딴은 또 누나라고 너에게 주는 건 아쉬운 마음 하나 안 들더라. 근데 나 그때 그 과자 말고 누나 손이 더 따뜻했던 거로 기억나. 그 손 잡으면 엄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누나한테 기대고 있었던 거더라. 내가 혼자 먹으면 얼굴에 다 묻혀 먹는다고 하나하나 입에 넣어주고 닦아주고 먹다가 졸리면 바로 무릎에 눕히고 엄마만큼이나 포근했었던 것 같아. 그랬었구나. 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너한테 늘 미안했어. 너 키운 건 내가 아니라 엄마였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는 늘 내 일, 내 감정에 빠져서 넌 늘 혼자 감당했을 거라 생각했거든. 아니야. 나 혼자였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걸? 누나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나 다 봤어. 그래서 나도 버텼고 군대 가서도 괜찮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누나니까 내가 끝까지 믿고 덤벼들 수 있었어. 근데 이번엔 내가 누나 손 잡은 거야.
그 자식한테 속았던 것도, 엄마 마지막을 그런 인간이랑 보낸 것도 다시 생각하면 미치겠지만 그래도 난 후회 안 해. 누나 지킨 거니까.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너 없었으면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지. 하지만 누나는 혼자 아니야. 앞으로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고 나는 여기서 누나 지킬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도 좀 편해져. 남동생의 말이 어쩌면 지금까지 들은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뵙고 돌아온 뒤 저희는 멀지 않은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맛있게 먹어 국물까지 싹 비우고라고 하셨을 법한 자리였죠. 식사하면서도 동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의 조용함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는 압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제 편이 되어주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저희는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식당 일로 바쁘시고 동생과 서로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만 저희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나란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가끔 퇴근길에 동생이 보내주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놓이고 주말에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는 서로 많이 다르고 자주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아주 깊이 단단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믿음을 가장한 사기가 되기도 했지만 가족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깊은 신뢰가 남는 이름이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 저는 혼자서 감당하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제 옆엔 늘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줄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금은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